이제 시간이 다 됐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늘 알토란을 많이 왔네요. 추석이 껴있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신다고 고생 많으실 거예요.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설마 그 집에서 쫓겨나신 건 아니시죠? 제가 자발적인. 예, 자발적으로 집을 나오셨어요? 네네, 고향 가려고. 아, 고향 가시려고. 집이 어디신데요? 대전이요. 대전.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대전이면 뭐 가까우셨잖아요. 그죠? 동대구역에서 가면은 뭐 3, 40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40분 정도. 예, 많이 가깝죠. 요즘 88고속도로 터져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광주 가는 것도 가깝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인천에서 여기 이윤태 선생님이 있다면서요? 인천에서요? 네, 그러더라고요. 아시는 분인데 예. 그분들도 이제 대구에 이제 강의를 여기 들으러 갈 거라면서 인천 오지 말고 대구로 가라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예, 왔습니다. 뿌듯한데요. 뒤에 분은? 저희는 대전에서 왔고요. 창원에서 왔어요. 대전, 창원. 이분은 짐 싸가지고 대전 가려고 그러는데 대전에서 올라오셨네. 창원? 백집 옆에 꽃집요. 꽃집. 우린 꽃집 하는 사람도 좋아하잖아. 네. 집을 빨리 팔려고 그러면은 오감을 자각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같이 이제 계절이 바뀌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냥 집을 보여주지만 집에 슬리퍼 같은 거는 2개 정도로 이렇게 놔둬야 돼요. 파란색하고 분홍색. 딱 보면은 파란색이면 남자가 신으라고 이렇게 놔두는 거죠. 분홍색이면은 여성분이 신으라고 하는 거고. 일단 발이 따뜻하고 폭신폭신하면은 이 집에 대해서 느낌이 달리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촉감을 좀 자극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빈집이라고 해도 저는 항상 벽에다가 몇 분 간격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저는 그런 거 설치를 해놔요. 은은한 향 있죠. 요런 걸 이제 좀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CD 플레이를 놔두거든요. 그럼 꼭 그거 틀어놓고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면 클래식 음악 있죠. 잔잔한 거. 그런 거 이제 듣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꽃 같은 것도 보면은 좀 포인트 잡아가지고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보고 다른 집을 구경하잖아요. 내 집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오감을 자극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좀 머리를 써야 돼요. 그냥 부동산한테 맡기는 사람들은 되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 말은 돈 벌기 싫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투자나 아니면은 빌라나 아니면 주택이나 원룸이나 이런 걸 투자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실 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전세나 월세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대로 알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집주인도 꼭 알아야 되는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요. 세입자가 알아야 되는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이렇게 배우러 왔잖아요. 경매를 이제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은 알아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민사집행법이 있고요. 민법이 있고요. 크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인법이 있어요. 민사집행법은 여기서는 경매 절차, 경매의 절차가 이 민사집행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용인물건, 그리고 담보물건, 이게 민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크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없었을 때는 다 민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민법 안에는 물건하고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뭐고요? 이 채권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물건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물건은 용인물건하고 담보물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용인물건하고 담보물건이 뭔지에 대해서 또 풀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이제 머리에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해요. 시외권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그 순간 다 까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돼요. 이 물건이라는 거는 내가 등기사항에 올라가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사면은 돈이 모자라면은 어디 가서 돈을 빌립니까? 네, 은행 가죠. 은행 가면은 내가 5천만 원 빌리려고 그러면 5천만 원 그냥 줍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집에 대한 담보를 이제 가지고 담보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행에서는 법무사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죠? 근저당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등기에다가 근저당 설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등기에 뭐 올라갔다는 거. 이걸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억짜리의 집에 1억에 전세 들어간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를 적죠. 그러면 이거는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응? 채권? 왜요? 왜 이게 임대차 계약서 적었는데 채권입니까? 물건. 어? 아, 왜 그래? 줏대 없이. 채권이에요. 근데 왜 채권이라 얘기하죠? 우리 임대차 계약서를 다 적었는데. 빙고. 등기상에 안 올렸잖아요. 그럼 등기상에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주인한테 일단은 인감증명서를 좀 떼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법무사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하면요. 그 건물에다가 등기를 해버리면은 전세권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걸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저한테 5천만 원 빌려주실 거예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차용증을 적겠죠? 차용증을 적으면요. 이거는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 그런데 법무사 통해가지고 이 차용증을 가지고 등기를 하면요. 이거는 저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채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에 들어가고 월세에 들어가는 거는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죠. 그걸 등기를 해야지 물건화 되는데 등기를 안 하니까 채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채권은 등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딱 적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법에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보호받는다는 거는 용의물건, 담보물건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정해져 있어요. 용의물건은 뭐고 담보물건은 뭐고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권이라는 거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하드 사주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채권관계인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냥 간단하게 가위바위보로 했는 거지만 이건 채권관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실 때에 뭐 자가를 타고 이렇게 오실 수도 있겠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내가 택시를 탔을 때에 이 택시 운전사한테 요 킹덤 오피스 때까지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거는 물권관계입니까? 채권관계입니까? 이것도 채권관계. 우리가 무슨 계약서를 적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택시에 타면은 이 사람이 승차 거부가 아니고 목적지까지 데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상호간에 그냥 묵시적 계약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그 매다기에 5천 얼마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추워. 그런데 옆에 보니까 뭔가 솔솔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 옆에 돌아보니까 붕어빵을 팔고 있어요. 그 현수막에 딱 적혀 있는 게 1,000원에 3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주고 붕어빵 3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붕어빵 3개를 받고 돈을 주는 겁니까? 응? 받고? 그런 계약사항이 없어. 그냥 받든지 아니면 주든지 하면 돼. 중요한 거는 1,000원에 3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붕어빵을 받았어. 받았는데 호호 그러면서 여기 딱 뜯었는데 팥이 없네. 2개가 팥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뒤돌아가가지고 그 붕어빵 장수한테 아니 팥이 없으면 이게 붕어빵이냐면서 던지면서 당신 안 먹으라면서 1,000원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00원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 계약 파기인 거예요. 계약 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붕어빵 장수가 딱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잠깐 다른 생각하다가 팥을 못 넣습니다. 내가 2개 정도 더 얹어줄 테니까 5개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왠지 기분은 좋아. 그래서 그냥 붕어빵만 받고 갈 수도 있겠죠.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채권관계.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에 안에서 딱 정해져 있는데 채권은 뭐 없어 그냥. 무슨 조건도 없고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늘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게 채권관계입니다. 채권관계.
이 채권 관계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채권 관계를 누리면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 아기로 이렇게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나오려고 하면 돈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불 안 하면 우리는 계속 병원에 있어야 돼. 죽을 때는요, 장의사가 와가지고 돈을 받아야지 장례를 치러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항상 채권 관계는 늘 이렇게 우리 주위에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 관계는 법에서 보호를 안 해준대요. 근데 물권 관계는 법에서 보호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 민법에서 보면은 물권은 채권한테 항상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기 전에는 민법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세입자가 딱 들어오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적죠. 임대차 계약서는 여러분들이 채권관계라 그랬단 말이에요. 집주인은 물권관계란 말이에요. 새로운 집주인이 와서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많죠.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가 원래 주인이고 사모님이 우리 집에 전세에 들어온 거야. 2억짜리 집에 1억에 들어왔어요. 그럼 광식 씨가 내 집을 사는 거예요. 2억에. 자, 제 집 사세요. 자, 2억 주십시오. 예. 우리 세입자가 5번에 추석 끝나고 전세가 이제 만기니까 사장님이 그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추석 전에 집 파셨죠? 그럼 추석 끝나고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차이 문제는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예, 사요나라. 인천에 안 만나고 그냥 갔어요. 그 2억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2억을 다 썼어요. 인테리어하고 뭐 다 해가지고. 추석이 끝났어요. 이제 사장님은 그 전에 집 팔고 이제 이 집에 들어와야 돼. 자, 사모님을 만났는 거예요. 띵동띵동. 누구세요 해야지. 누구세요? 새로운 집주인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집 하는지도 몰랐는데요. 건강하시죠? 세입자입니다. 지사장님이 집 팔고 도망가는 모양입니다. 내 전세금. 어떡하죠? 내 전세금 어디서 받아요? 저 없어요. 계속 저 보지 마세요. 저는 전세 계약서 쓰고 전세로 지금 집을 살고 있고 그럼 제 돈은 어디서 받나요? 지사장님한테 소통하셔야 됩니다. 나 집 못 빼주지 그럼 돈 받기 전에. 그죠? 네. 근데 물건이 소유권이 저한테 와서 나가주셔야 되니까 저는 면도 처리할 거예요. 이분한테 전세 계약서를 한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1억을 주신 거지 이분한테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분이 나가라 그러면. 나는 법원으로 가야 되나? 그럼 어디 가야 되는데? 예. 저한테 소송을 해야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라 그러면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저한테 전화하니까 뭐라는 얘기 하냐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돈 마련되면 그때 줄게요. 일단은 딴 데 어디 가가지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응?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죠? 예. 이것만 생각해도 답답해, 뭔가. 그러니까, 내한테 1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민사소송 하려고 그러면 또 변호사 찾아가야 되고 변호사 찾아가면 상담료만 해도 근데 1시간 하면은 30만 원이고 그 30만 원이면은 우리 가족 그 생활비 있으면은 되게 큰 돈인데 그 소송 들어간다 그러면은 소송 수수료 받는다 그래요. 승소한다 그러면은 성공 보수료로 또 300을 줄라 그래요. 근데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이 사람한테 언제 받을지도 몰라. 그리고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돈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없을 때는 그냥 포기하고 저 달새방에 들어간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억울하죠? 1억이면은 내가 몇십 년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았는 돈인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물건은 민법이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채권은 법에서 보호를 안 해줘. 여러분들이 저한테 5천만 원 이렇게 빌려줬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못 갚으면요. 못 갚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똑같은 거야. 1억을 저한테 전세에 들어왔다는 거는 잠시 1억을 2년 동안 맡겼다가 여기에서 2년 동안 내가 살게끔 해주세요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돈을 빌려준 거야. 근데 내가 1억을 안 갚으면요. 그때는 어떡하실 건데요? 근데 전세권 설정을 하고 싶대. 근데 그 당시에는 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딴 집 알아보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전세에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전세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요. 임대차 계약서만 적으면 다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줄 알고 그렇게만 믿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 이게 채권인지 물건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나라에서 보호를 안 해준대요. 그럼 그 1억 받고 싶다 그러면요. 너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잘 해가지고 풀면은 좋은데 안 되면은 저 법원에 와가지고 소송해가지고 판결받고 그걸로 돈을 받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건은요. 물건은 네가 돈을 빌려줬는데 등기에만 올라가 있으면은 소송할 필요 없어. 신청만 해. 법원 와가지고. 법원 와가지고 신청만 하면은 임의경매로 해가지고 바로 너가 돈을 받게끔 우리가 도와줄게.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요. 채권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가지고 안 되면은 판결 받으러 와. 그래서 그 판결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강제경매로 이렇게 신청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약자들은 돈 받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내 월급쟁이인데 평일 때도 일해야 되고 주말 때도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언제 소송을 하고 언제 뭐 이렇게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그 소송하는 비용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억울하게 나가고 막 달동네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물건한테는 힘을 실어주고 채권한테는 힘을 안 실어줬을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물건하고 채권하고 이렇게 똑같이 힘을 같이 부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물건한테만 이렇게 힘을 부여해줬을까? 응? 뭔가 이유가 있겠죠. 소유권 이전한다는 것은 내가 집을 산다는 거죠. 상가를 산다는 거고, 내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는 거는 그냥 공짜로 이렇게 취득을 합니까?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죠. 취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상가에 월세를 놓든 원룸에 월세를 내면요, 소득이 생기죠. 소득이 생기면은 이 소득세를 또 내죠. 그리고 내가 안 팔고 계속 이렇게 놔둔다 그러면 6월달마다 재산세를 내죠. 예, 재산세도 내고, 나중에 이걸 팔면요, 양도세도 내죠. 이 국가라는 집단은 이 물건한테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야. 근데 이 채권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5천만 원 이렇게 빌려줬다 그러면은 내가 매달 30만 원, 40만 원씩 여러분들에게 이자를 준다고 해가지고 2년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사채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금 냅니까? 안 내죠. 국가 입장에서는 뭐 붕어빵을 거래를 하든 뭘 채권을 거래를 했을 때에 크게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안 해주는 거야, 얘한테는. 이 물건은 돈이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이불로 등기소라는 그 기관을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공무원까지 집어여가지고 월급을 이렇게 주면서 이불로 물건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쪽 와가지고 등기만 하면 너희들 다 보호해줄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한번 시켜볼게요. 장군의 아들 그 김동완 그 영화 봤죠? 김동완이 자기 그 나발이가 됩니까? 종로죠. 종로 시장들하고 종로 쪽에 있는 그 상인들을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김동완하고 김동완 그 부하들이 어디에 많이 있어요? 영화를 보면은 종로극장, 우미관, 아니면 요정집 이런 데가 화면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시장 상인들이 김동완 보고 혁격 이렇게 했는데 김동완이 시장이 많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시장이 많이 안 있어. 김동완이 있는 곳은 우미관이나 종로극장이나 요정집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돈 들어온 게 틀린 거예요. 돈 들어온 게 완전 틀려. 시장에는 그 똘마니들 있죠. 한다면 이렇게 시켜가지고 한 번씩 가면은 아유 어머니 그래 장사 잘하고 있어? 하면서 깡통에다가 100칸 뭐 200칸 이렇게 하면서 그 깡통에 이렇게 거다. 근데 종로극장이나 아니 우미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 부하들이 항상 이렇게 지키고 있어. 예, 극장에도 지키고 있고 요정에는 웨이터로 이렇게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상인 중에서도 돈 많은 상인이 아예 그 김동완 부하를 채용을 해요. 어떤 때는 예쁜 여자들이 공짜 술을 이렇게 따라주기도 하고요.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김동완한테 한 번씩 용돈을 주는데 큰 돈을 이렇게 줘요. 보호해 주려고. 그러니까 거기는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호비가. 근데 시장 상인한테는 들어와 봐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또나니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깡패 집단도 똑같아. 깡패 집단도 이게 돈을 많이 주는 데로 보호를 많이 해주고요, 돈을 많이 안 주는 데는 보호를 많이 안 해요. 광신 씨가 만약에 김동완이라면은 그렇게 안 하겠어요? 돈 많이 주는 데로 보호 많이 안 해주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돈 많은 상인이 자기한테 보호비를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국가도 똑같단 말이에요. 국가도 돈을 많이 주는 그쪽에다가 보호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건에다가는 힘을 많이 실어줬는데 채권에다가는 힘을 안 실어주고요,
너희들끼리 다툼이 있으면은 그때 오면은 판결해가지고 힘을 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상황이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채권을 물건하고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부여를 해버린 거예요. 얘는 등기사항에 안 올라가는데도 이 채권이 물건하고 힘을 똑같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위에다가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이제 자기 보증금을 보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81년도 때는 대통령이 누구죠?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대통령이 됐죠. 어떻게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군부를 이용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명분이 없죠. 명분이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뭔가 좀 인정을 받고 싶어.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가 이런 것들이 계속 9시 뉴스에 나오니까 그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민법 위에다가 법을 한 개 만들어 버린 거예요. 4천만 국민이 살고 있는 곳은 주거용이란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뭔가 호응을 받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 당시에 만들어낸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인 거예요.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81년도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응? 빙고! 어떻게 하셨어요? 복습을 확실하게 해왔는데 상가는 2002년도에 만들었어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아니 81년도에 그 상임법이 같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2002년도 그러니까 20년이나 벌써 지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왜 그럴까요? 상가의 그 주인은 돈 있는 사람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돈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할 수도 있겠죠. 이 법이 통과되면 자기한테 불리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막고 있었는 거예요. 막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6.25 다음으로 대파란이 일어났죠. 그게 뭐였어요? IMF가 97년도에 터졌죠. 97년도에 IMF가 터지고 98년 때부터 계속 줄도산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상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무슨 사업을 하겠죠. 그 사업들이 계속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주인이 망해버리니까 이게 경매물건으로 이렇게 나오죠. 경매물건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새로운 사람이 이 상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제3자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쪽에 상가에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와가지고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없을 때처럼 이 사람들은 민법으로 해가지고 자기 보증금을 받든 뭐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새로운 주인한테는 권리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그 상가를 이제 운영했던 그 사장님들이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동성로에 그 가가지고 장사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보증금이 못해도 한 4천, 5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괜찮은 위치는 3천 가지고 못 들어가요. 못해도 뭐 5천 이상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위치 좋은 노란자는 그 바닥 권리금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들어가면은 장사가 되는 곳이야. 그러면 상가 주인이 바닥 권리금도 받네요. 바닥 권리금이 못해도 4, 5천 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일 저렴한 데가. 그러면 거기에 보증금도 내야 되죠. 그럼 장사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텅 비었는데 거기에 들어갑니까? 인테리어도 해야 돼. 평당 한 100만 원권은 잡아야지 인테리어가 돼요. 그냥 50평만 되면은 5천이 넘어요. 그것만 해도 한 1억 5천 정도 되겠네. 내 돈 들어갔는 게.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그 상가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나가래요. 이사비 한 200~300만 원 그 챙겨준대. 그러면서 나가래요. 억울하죠? 그때 자기가 장사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혜택도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IMF가 언제 끝났죠? IMF가 2000년 넘어가지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IMF가 다 끝나고 월드컵이 이제 시작하는 그때쯤 돼가지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네요. IMF도 끝났고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때가 언제였죠?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보면은 역사적인 무슨 배경이 있어요. 그전에는 항상 돈 있는 사람들이 국회법이 통과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었는데
대파란이 한번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만들었는 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예,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슬프죠. 예, 슬픈 얘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그 당시에는 만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서 2002년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조문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만 이해하면 돼요. 뭐 이걸 뭐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제1조에 보면은 목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주거용의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이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래요. 아,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에 관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네. 그러면은 상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아,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에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네. 여관은요? 여관은 아니겠죠. 그쪽에 잠만 자는 거지, 그죠? 예. 펜션? 여름 휴가 때 펜션 들어가가지고 잠깐 있는 거, 그 뭐 임대차 계약서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게 만약에 펜션에 주거를 해버리면요, 임대차 계약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될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는데, 자, 그럼 이거는요, 우리가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앞에 보면은 이쪽에 상가가 있죠. 상가가 있는데 이쪽에 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앞에 요만큼 판을 이렇게 내가지고 떡볶이하고 오뎅을 파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기는 상가 용도고요. 근데 여기 장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먹고 자고 다 하네. 임대차 계약서도 딱 적었네요. 이거는 상가입니까? 주거입니까? 되게 애매해. 그럼 이런 거는요, 이렇게 동네에 슈퍼가 있는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짜글려가지고 이쪽엔 주거하고 있고요. 만복 슈퍼 해가지고 이쪽에 하드 팔고 이쪽에 뭐 소주 좀 팔고 담배도 팔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과자도 팔고. 근데 이 용도는 주거야.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거입니까? 장사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되게 헷갈리죠?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상업이에요, 상업. 그죠? 상업인데 일단 법에서는 약자편을 들어줘요.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주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물건을 받았다. 그럼 법으로 따지면, 법리적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내가 이기니까 나 이 사람 그냥 이사비 안 주고 그냥 내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소송이 들어가면은 웬만하면은 약자편을 들어주니까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주거급권이 생각하고 그냥 이 사람을 그 집행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의 상처를 덜 받아요. 아시겠죠? 하여튼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에 관해서라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민법에 대한 특례라 그러네요. 민법에 대한 특례. 기존에 민법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밑에 적혀있는 게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만든 목적이 그거예요. 이 3조에 보면은 대항력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항력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임대차,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 등기가 없다는 거는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죠. 그것 때문에 아까 계속 그 얘기, 물건 채권 얘기를 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임대차인데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채권으로 들어가 있는 이 임차인의 주택에 인도라는 거는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그쪽에 살면은요, 언제부터 그 효력이 제3자한테 일어난다고요? 오늘이 아니고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공식을 이렇게 적용해보면은 이거예요. 전입을 하고 그쪽에 살면은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단, 그 등기사항에서 동거래를 빨리 했던 그 시점 있죠. 그러니까 근저당이 만약에 10월 29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10월 29일보다 전입을 빨리 하면요. 빨리 하면은 이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항력이라고 하면 새로운 집주인이 제3자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람이 보증금 3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1,5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1,500만 원을 새로운 집주인한테 받을 때까지 그냥 안 나가고 버티고 그냥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대항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내가 제대로 알게 되면은 되게 이게 소름 끼칠 정도로 대단한 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지인들한테 몇 가지만 적용해도 여러분들이 돈 벌게 해주거나 돈을 보호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2억 정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장사하고 싶죠? 네, 사업하고 싶으면은 종잣돈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지금 여기에 아파트가 한 채 있어요. 1402호예요. 건조당이 안 돼 있어요.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여기는 시세가 한 2억 정도 한대요. 그럼 전세 놓으려고 그러면 1억 정도는 받을 수가 있대요. 근데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1억 가지고는 모자라. 한 2억 정도는 있어야지 뭐 인테리어 하고 뭐 하고 하면 2억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을 가봤어요. 여기 감정해 보니까 한 2억 정도 되니까 1억 정도는 돈을 빌려줄 수 있대요. 당장이라도 지금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 보라면서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찾아간 거야. 그 부동산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전세가 1억 정도 한대. 그래 여기는 지금 전세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대. 그래 좀 기다리니까 추석 끝나고 이쪽에 전세 들어올 사람이 있대요. 그래 이제 전세를 이제 잡았는 거야. 그 날짜를 언제 잡았냐? 10월 12일 이때 이제 전입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1억에. 은행에다가도 이제 찾아갔어요. 그 10월 12일 때 맞춰가지고 1억을 빌려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자서까지 다 적고 12일 때 돈이 나오게끔 이렇게 자서를 적어놨어요. 은행에서도 건조당을 지금 당장에는 안 했지만 12일 때 이제 은행에서는 자서 다 적었는 거 담보계약서 해가지고 법무사 보내고 그렇게 이제 스탠바이가 다 됐는 거예요. 자, 창복 씨가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사다리 차까지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놨어. 그 전에 저한테 한 1,000만 원 정도 계약금 줬겠죠. 근데 뭔가 찝찝해. 창복 씨가 뭔가 찝찝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등기를 이제 열람을 해보니까 건조당이 잡혀 있을까요? 안 잡혀 있을까요? 잡혀 있지. 응, 아직 안 했는데. 응. 아침에는 아직 건조당을 안 잡아놨죠. 9시가 안 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깨끗해. 그 전날에도 등기상을 열어보니까 깨끗하고, 아침에도 열어보니까 깨끗하고, 다 깨끗해요. 아, 내가 이현태라는 사람을 제대로 내가 알고 이렇게 들어갔구나. 역시 난 꼼꼼한 사람이야. 이렇게 만족하면서 9천만 원 제 계좌에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열쇠를 이제 인도를 했죠. 열쇠를 인도한다는 게 이제 그 뜻인 거예요. 돈을 다 받기 전에는 열쇠를 인도를 안 하죠. 열쇠를 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사를 막 날랐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9시에 문 열자마자 킥을 하든 뭘 해가지고 법무사가 기다리고 있죠.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설정을 해버리죠. 건조당 설정을. 창복 씨는 그렇게 이사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등기를 또 열람할까요? 안 할까요? 예. 거의 안 하지. 예, 거진 안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세에 살든 매매로 집을 사든 그때 계약할 때는 한번 등기 열람하지 그 이후로는 등기 열람하는 사람 없을걸요? 그냥 살아요. 그런데 내가 망해버렸네. 2년 안 돼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직원이 왔는 거야. 현황조사하러. 띵동 띵동. 예, 법원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신분증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예. 이쪽에 그 이현태 씨라는 분이 이쪽에 소유자시죠? 예. 아, 그분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국민은행에서 이미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매로 진행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여기에 어떻게 되십니까? 아, 그럼 임대차 계약서 있으세요? 아, 한번 봅시다. 딱 봐. 아, 예. 이쪽에 1억에 전세 살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보고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야. 아니 국민은행이 그러면 언제 들어왔는데 저 밑에 후순입니까?
며칠에 돈을 빌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10월 그 10일 때 국민은행에서 건조당을 설정을 했네요. 10월 10일? 나도 10월 10일 때 전입을 했는데, 에이, 그러면 내가 더 빠르니까 내가 선순위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법원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되니까 13일이 본인의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더라도 내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면은 나가는데 그냥 이사배쪽으로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만 이렇게 챙겨주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못 받는 돈은요? 그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내용 증명하고 그렇게 판결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시 가압류해가지고 본압류로 넘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강제경매를 이렇게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답답한 거야.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내가 확인하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내 돈을 보증금을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꼼꼼해가지고 들었는데. 빙고. 네. 겐토를 되게 잘 찍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 제가 전입을 좀 한 3일 좀 빨리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들어가는 거는 키 주는 거는 잔금 날짜 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은행에서는 건조당을 설정하는 그날 아침에도 세대일람을 해요. 혹시 몰라가지고. 얘들 은행에서는 돈 빌려주는데 전쟁이에요. 전쟁. 아침에도 열람한단 말이에요. 그럼 열람했을 때요. 열람했을 때 누군가 전입 그 신고가 돼 있잖아요. 대출 나오는 걸 보류시켜버립니다. 대출 나오는 걸 아예 처음부터 사전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은행도 손해볼 게 없죠. 그러면 나는요. 나는 내 보증금도 선순위니까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세에 들어가든 여러분들 주위에 전세나 월세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현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왜 그 다음 날로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참 중요하죠. 그날 전입을 하면은 이 채권도 그날 그냥 효력이 발생하게끔 하면 좋은데 왜 다음 날부터 이게 발생한다고 이렇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돈 빌려주는 은행이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이게. 그리고 전세도 5천만 원 들어갔어요. 이걸 누군가가 경매를 받았는데 7천에 받았다고 칩시다. 똑같은 힘을 부여한다 그러면요. 그러면 3,5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받아가겠네. 은행은 그냥 정당하게 자기가 민법에 의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1,500만 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요. 손해죠. 근데 이게 한 건이 아니고 10건, 100건, 1000건, 10,000건 돼버리면요. 그럼 은행은 망해버리겠죠. 은행이 하나만 망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은행에 적금했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덩달아서 망해버리겠네. 이 물건이 망해버리면은 국가 자체에서도 경제적으로 되게 손해죠. 그러니까 은행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채권을 물건화 시켜주는데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게 법에서는 혜택을 주긴 주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하루에 두 개가 겹치는 일은 없겠네요. 있죠. 당연히 있죠. 똑같이 10월 10일 똑같이 다른 뭐 국민은행이거나 대구은행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누가 소멸 기준이 될까? 그렇지. 저 뒤에가 깨떨이 되게 잘 때리네. 알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깨떨이 되게 잘 때리네. 그러니까 그 등기소에 가가지고 번호표를 빨리 뽑는 사람, 그래서 이제 등기에다가 잉크를 빨리 찍는 사람, 그 사람이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상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똑같은 날짜에 들어오면은 1번 이렇게 딱 적혀 있고 똑같은 날짜에 2번이 들어오면은 1-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도 되게 고급지게 질문한다. 묻는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만 딱 집어가지고 질문하시네요. 대답도 또 때려가지고 잘 이게 맞추시고. 자, 그러면요 소멸 기준하고
확정일자하고 최우선 변제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시간을 가질게요. 아까 제가 물건도 얘기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멸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동영상을 듣고 책을 보고 아니면 그냥 사설학원 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이 소멸기준에 대해서 6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저당, 근저당, 경매 개시 결정, 그리고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을 하면은 그것도 소멸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딴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막 소멸 기준은 되게 중요하니까 내가 외워야 돼.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저당, 근저당 계속 외우잖아요. 근데 버스를 타는 그 순간 다 잊어버려요. 의미 없는 거예요.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요. 소멸 기준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권리 중에서 여러분들 등기부를 열어보죠. 열어보면은 말소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말소된 거는 빨간 걸로 이렇게 꺼져 있는 거 말하는 거죠. 그거 우리 어른들이 한 번씩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니 이렇게 말 안 들으면은 빨간 줄 꺼버린다고. 호주에서 파버린다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권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사항에 빨간 줄 꺼져 있는 거는 다 죽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안 꺼져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 그 빠른 날짜가 어떤 거? 금전거래 했던 것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가 소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확정은요? 확정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배당을 받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입 날짜하고 확정 날짜하고 의미가 틀린 거예요. 전입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전입 플러스 점유는 대항력이 만들어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대항력이 만들어진다고? 새로운 집주인이 오면은 제3자한테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 소멸 기준보다 전입을 빨리 했을 때 대항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살아있는 권리 중에서 등기상에서 금전거래가 제일 빠른 것보다 전입을 빨리 했을 때. 그러면은 대항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확정일자는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도장 하나 찍죠.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법원에서 만약에 경매를 진행해가지고 그 낙찰을 했다. 낙찰되는 그 돈 가지고 배당했을 때 내가 순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번호표 하나 이렇게 뽑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 확정 날짜는 그 법원에서 배당받는 순서를 얘기했잖아요.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거는 소멸 기준으로 중심을 해가지고 배당 순서 상관없이 제일 먼저 돈을 이렇게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는. 그러니까 이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임차인을 경제적인 약자로 이렇게 보죠. 그 임차인들한테 최우선적으로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죠? 그러면 실제 나와 있는 물건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멸 기준을 찾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오방 유세르예요. 이번에 평일반에 교육생이 아파트 투자반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졸업하기 전에 이분이 낙찰받았는 물건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 물건을 받았는 이유가 자기가 이쪽에 이사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집까지 다 판 상태에서 그러니까 빨리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 오방 유세를 나온 거예요. 오방 유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에 들어가가지고 낙찰을 받았는 겁니다. 여기는 감정가가 6억 1천이었는데 시세는 7억 정도 하는 물건이었어요. 한번 유찰되기 전에 신권에서 벌써 7명이 들어왔었어요. 교육생이 저한테 입찰가를 얼마 정도 적으면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6억 4천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분한테 알려줬는데 이분이 적었는 금액이 800만원 더 적어가지고 6억 4,820만 적어가지고 1등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의 6억 5천이죠. 그래도 시세보다는 5천만원 저렴하게 사게 해가지고 이 집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일반 시세 사가지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 더 올라가기를 기대를 하죠. 근데 경매라는 게 참 좋은 게 일단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가지고 더 오르면은 일반 시세에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차익을 더 많이 본다는 거. 근데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요, 5천만원 정도 여기에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일반 7억에서 사는 사람들은 5천만원 손해보는 거지만 나는 그냥 본전인 거예요. 어떤 재테크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재테크에서 내 원금을 지키고 들어가냐 안 지키고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재테크 들어가는데 손해를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버는 걸 확 이렇게 벌기도 하는데 손해보기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리스크가 많다는 거예요. 재테크에 들어갔을 때는 리스크 없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 위치를 보시면은 저희 사무실이 여기죠. 여기가 우리 사무실이에요. 두산 위브가 이쪽에 있어요. 법원이 이 중간에 있고, 이 두산 위브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얼마 정도 하죠? 한 12억? 13억? 그 정도 하죠. 이분이 여기에 들어갈까 아니면은 우방유실에 들어가가지고 좀 종잣돈을 만들고 우방유실 쪽으로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60이 넘었거든요. 자녀들도 다 컸죠. 학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통편도 뭐 나쁘지 않고 법무역도 뭐 5분 안 돼가지고 걸어가면은 4번 출구하고 1번 출구 나오니까 딱 이분이 수성구에서 살고 싶은데 원하는 지역이 바로 우방유실이었어요. 신기한 게 대출을 안 낸대요. 다 그냥 자기 돈으로 다 한대요. 누가 지금 코를 골았어요? 주무시는 분 계세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살 집을 구한다 그러면은 경매로 해가지고 잡아서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낫다고 이렇게 봅니다. 광식씨 경매 배웠죠? 예. 예. 만약에 본인이 집을 구한다 그러면은 일반 시세에 살 수 있겠어요? 한 15%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경매를 통해서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정신이 아닌 이상에 내가 뭐 정신이 살짝 나갔어. 그러면 일반 시세에 내가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이 방법을 알았다 그러면요. 온전하게 시세대로 못 사는 거야. 그죠? 자, 소멸 기준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등기사항에서 동거래가 제일 빠른 거 그것만 찾으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가 동거래가 제일 빨랐습니까? 11월 8일. 광식씨는 얘기하지 마, 웬만하면은. 이제는 소멸 기준 금방 찾잖아, 두 분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야지. 언제가 제일 빨라요? 12년 11월 8일이 제일 빠르죠. 이병훈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돈 빌려주는 건 17년 2월, 대구내에서 돈 빌려주는 거는 17년 4월, 이쪽에 또 가압류 들어오는 게 5월 25일 17년, 그리고 농협에서 돈 빌려주는 게 14년 11월 25일, 그리고 농협에서 그 다음에 돈 빌려주는 게 15년 4월 28일, 또 개인적으로 근저당 설정했는 게 15년 4월 30일, 12년 11월 8일 대구내에서 1억 2천 빌려주는 게 제일 빠르네요. 그러면 이게 소멸 기준이 될 수 있겠네. 그죠? 이게 소멸 기준입니다. 이게 소멸 기준. 이 소멸 기준보다 만약에 세입자가 있다 그러면 전입을 빨리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죠. 세입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보증금을 못 받으면 내가 인수하는 사항. 근데 여기는 소유자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안 적죠. 저거집이니까.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주거용 건물에 임차 관계가 이루어졌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우리가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거집이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에가 이제 제가 받은 거죠. 저번 주 금요일 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7년 5월 17일 때 신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떨어져가지고 6월 21일 때 9명이 들어와가지고 최고가 매수인이 1억 3,100에 해가지고 받아갔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불허가 신청해가지고 불허가 허가를 받았네요. 그래 자기 불허가 허가를 받았다는 거는 자기 보증금을 법원에서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재경매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9월 22일 때 다시 재경매에 들어왔는데 이때 들어왔는 사람은 3명이 들어왔어요. 낙찰자가 최석훈이죠. 이 최석훈은 우리 교육생이에요. 이게 잘못된 표기인데 진짜 이름이 나오면은 좋은 투자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식회사 좋은 투자. 우리가 좋은 투자로 해가지고 법인으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번은 우리 물건을 대리 입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육생이, 실무반 교육생이. 예. 그래서 제가 낙찰이 잘 되는 방법을 그래서 찾아냈어요. 이번에 9월 달에 제가 받았는 게 상가 2개 받고, 그리고 아파트 하나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상가 2개도 우리 교육생이 가가지고 받아줬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육생이 가가지고 받아줬어요. 물론 입찰가는 내가 선정을 해줬죠. 근데 이 교육생이 가니까 되게 잘 받는 거야. 내가 가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게 경매라는 게요. 기술 부분도 물론 들어갑니다. 우량 물건을 골라내는 기술, 그리고 시세 조사하는 기술, 입찰가 선정하는 기술도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경매라는 거는 운이 따라줘야 돼요. 여기는 지금 시세가 1억 5,500이란 말이에요. 수리를 했을 때에 최근에 거래됐던 게 1억 6,700인가 거래된 것도 있었어요.
여기는 보수적으로 시세를 봤을 때 1억 5,500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 3명 들어왔는데 이 집에 살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저는 1억 3천에 적어가지고 낙찰됐단 말이에요. 그럼 살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만약 1억 5,500을 시세를 봤다 그러면은 한 1,000만 원만 시세 차익 봐도 이 사람은 들어오겠죠. 그럼 이 사람은 살목적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못 이기는 사람이 초짜들. 이 사람들 시세 조사를 뭔지는 몰라. 그냥 감정가가 시세인 줄 알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또 못 이겨요. 그 다음에 못 이기는 사람이 컨설팅 업자들. 컨설팅 업자들은 저거들이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받게끔 해줘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낙찰되는 게 자기들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받아가는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많이 보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 자기는 받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 금액을 높이겠죠. 그럼 이 사람도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것도 내 운인 거예요. 교육생들 중에서 보면은 이런 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예. 그럼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올해는 지 아빠 문서원이 많다 그러는데, 올해는 문서원이 별로 없다 그러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믿거든요. 근데 은근히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기가 또 팔랑팔랑거려요. 근데 교육생들 중에서도 올해 한 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 안 만나가지고 순수하게 투자하는 사람들만 모이면은 이길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위쪽에 있는 상가받는 같은 경우에도 단독으로 해가지고 둘 다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해가지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1억 3천이면 웬만하면 잘 안 돼. 이것도 보면은 운이에요, 운.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이제는 문서원이 좋은 사람을 좀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이 진짜 이름이 최석훈이 아니고 최석준이거든요. 그 석준 씨한테 추석 끝나고 우리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올 생각 없냐면서 하니까 좋대. 자기는 지사장 밑에서 좀 배우고 월급까지 이렇게 주시면은 저는 열심히 하겠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채용 계약에다가 이제 조건을 걸어야죠. 단 문서원 약발이 떨어졌을 때는 퇴사를 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찾아야지. 찾아가지고 만약 광식 씨가 문서원이 좋다 그러면은 또 이제 조건을 걸겠지. 그죠? 방법을 찾았어요. 낙찰 잘 되는 방법을. 여기에 보면은 매당이 500만 원인가 뭐 아니었습니까? 그것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예. 자, 여기 위치를 보시면요. 여기는 600세대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재건축하기가 참 좋죠. 근데 천일맨션 같은 경우는 좀 좁아. 여기는 넓죠. 넓으니까 아파트 재건축하기가 참 좋아요. 요 지리적인 위치를 보시면은 신기역하고 걸어가가지고 5분도 안 되는 거리예요. 이쪽에 유라초등학교하고 신기중학교하고도 가까워요. 여기는 24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기가 참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안심 그린공원이라고 이렇게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운동하고 산책하는 사람도 많고요. 중간중간에 공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물어보면은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 여기의 단점은 동구라는 거. 동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리고 여기는 30년 됐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5층 중에 5층이야. 나이가 많으면 무릎이 시릴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게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쪽에 또 불허가 신청까지 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죠. 많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금액을 적게 적어도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보는 아파트는 뭐죠? 포스코, SK 리드뷰, 아니면은 풀지오, 아이파크, 뭔가 메이커 있는 걸 받고 싶어 해. 그리고 뭔가 학군하고 교통하고 되게 좋은 걸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메이커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수집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 돈이죠. 그렇게 내 입에서 돈이라고 하는데도 내 눈은 메이커를 보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친구가 옆에 있으면 너 오늘 아파트 하나 경매를 받았잖아. 그럼 진짜? 언제부터 경매를 배웠어? 아파트 뭐 샀는데 SK 리드뷰. 와, 이렇게 얘기 듣기를 보네. 근데 똑같은 상황에 내가 오늘 아파트 하나 받았잖아. 그래? 어디 받았는데? 동구. 동구 어디고? 무슨 아파트인데? 신기모란 3차. 그게 뭐야? 몇 년 됐는데? 그런 아파트도 있었어? 30년. 미친 거 아이가? 하면서 그렇게 싫은 거야.
그런 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 잘 받았다고 이렇게 듣기를 원하는데 그런 걸 찾아가니까 그런 데는 사람들이 몇 명 들어가요? 못해도 한 20명 들어오죠. 20명 들어오니까 내가 이걸 받으려고 그러면은 입찰가를 낮춰야 돼요?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죠. 입찰가를 올리니까 시차익을 많이 봅니까? 적게 봅니까? 적게 보죠. 그러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사람이 살아요. 저번에 여성회관에서 여 얘기하니까 거기도 사람 살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면서 어떤 얘기부터 꺼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여기는 집이 팔려요 안 팔려요? 팔려요. 대신에 메이커 있는 집보다는 빨리 안 팔리겠지. 언젠가는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된 아파트니까 오래됐으니까 여기에 재건축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럼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역으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현재 시세로만 팔아도 시세 차익을 한 2,5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 1,000만 원 이상은 남겨요. 제가 이걸 받았을 때 목적은 이번에 우리 셋째가 이제 여기 생겨가지고 이번에 감으로 태교여행 갔다 왔거든요. 실컷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썼어요. 그 경비 이제 만들려고. 참 이 시장은 경비 만들기 참 좋아. 예. 돈 벌기가 정말 쉬운 시장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자, 그러면 이 소멸 기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언제가 소멸 기준입니까? 16년 예. 18일. 이쪽에 지금 농협에서 돈 빌려줬는 1억 4,200이 3월 18일이 소멸 기준이라고요? 그럼 한번 볼까요? 봅시다. 자인농협에서 1억 4,200에 돈 빌려줬는 게 소멸 기준이라고 그러네요. 이쪽에 말소 기준이라고 하는 게 소멸 기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야, 오늘 하루 종일 배운 것도 아닌데 바로 소멸 기준 찾아버리네요. 쉽죠? 뭐 법률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이해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3개월, 6개월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소멸 기준이 16년 3월 18일이래요. 그럼 요거보다 전입이 빠르면은 내가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 전입이 언제인지 한번 보면 되겠네요. 전입이 언제입니까? 92년도. 소멸 기준은 16년도. 그럼 전입이 빠르네. 그럼 이 사람의 보증금 500만 원은 내가 인수를 해야 되네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배당 요구도 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 이거 순서 상관없이 먼저 받아가는 권리가 최우선 변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멸 기준이 16년 3월 18일이라고 그랬죠. 법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기준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14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6년 3월 30일까지 적용되는 법이고요. 요 밑에 보니까 16년 3월 31일부터 들어가는 소멸 기준이 적용이 된다 그러네요. 그럼 어디가 적용되는 거예요? 요 위에 거 적용되는 거죠. 14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6년 3월 30일에 되는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서울입니까? 대구 광역시입니까? 대구 광역시. 그럼 서울특별시는 적용이 안 되네? 그러면 이쪽에 밑에 보니까 광역시급에 이쪽에 적용이 된다 그러네요. 그 밖에 다른 지방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 광역시급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6천만 원 이하였을 때 2천만 원을 먼저 배당을 해준다 그러네요. 아까 여기 보증금이 얼마나 그랬죠? 500. 예. 500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500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법원에서 500을 다 받아가는 거네요. 그러면요, 내가 이 사람의 보증금을 물어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세입자는 이 보증금을 법원에서 받아가기 위해서 서류가 필요해요. 어떤 서류? 내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새로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야지 법원에서 네가 진짜 새로운 집주인한테 명도를 했다는 그 인감증명서를 떼왔네? 그럼 명도확인서는 내가 자필로 해가지고 명도확인서 적어주면 돼. 명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감도장을 명도확인서에 딱 찍어주고 인감증명서를 한 통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면은 법원 가면은 이 사람한테 영수증을 줘요. 그 500만 원에 대한 거. 그러면 그 500만 원을 이제 은행에 가면은 이체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내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럼 명도가 쉬워지겠네. 그죠?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5천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6천만 원 이하죠?
그러면 2천만 원 먼저 받아가겠네. 그럼 3천은요? 3천은 이제 내가 이 사람이 못 받으니까 이 3천은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지 이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화가 한 게 없다는 게 내한테 되게 이게 좋은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500만 원에는 뭡니까 방 한 칸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방 한 칸을 임대차 계약서를 적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살냐면은 소유자가 살고 있어요. 이 소유자하고 다 만나가지고 명도를 이제 어떻게 할지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받았는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소유자도 있고 세입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항을 봤던 그 전 낙찰자가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허가 신청해가지고 불허가를 받았죠. 나도 안 그래도 저 500만 원이 저기 뭐 그냥 좀 생각을 의심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저 500만 원에 대해서 저게 좀 궁금하다 하면서. 그래요? 근데 기본적인 사람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그리고 또 아파트잖아요.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에 두 집이 살았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인 집은 그렇지 않아 살거든요. 그렇게 안 살죠. 예. 그래 좀 그게 좀 혹시 많이 궁금한 거래요. 나갈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고 답은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예. 방금 최우선 변제할 때 임차인 적립일이 92년도인데 예. 적용하신 건 2016년도 3월 18일 변제단조 자인 농협인가요? 예. 저걸로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소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전입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최우선 변제를 적용을 할 때. 최우선 변제를 적용할 때는 소멸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 원룸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3억 9,500이에요. 거의 9억 돈이죠. 9억 돈인데 세 번 누출돼가지고 5명이 들어왔는데 1등이 5억 3,700에 적어가지고 1등이 됐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소멸 기준을 찾고 이 세입자들이 최우선 변제를 얼마 정도 받는지 또 배웠단 말이에요. 이 원룸을 보고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소멸 기준이 언제입니까? 일단은 이렇게 많으면요, 연도수로 먼저 끊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15년, 16년, 16년, 17년이죠. 그러면 16년하고 17년 없애버리면 되죠.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5년 중에 비교하면 되겠네요. 1번이 4억 6천에 빌렸는 게 15년 6월 19일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게 15년 6월 19일이에요. 똑같죠? 그럼 어떤 게 소멸 기준이죠? 1억 8,200에 근저당 설정했는 거 여기 아니고요? 왜 첫 번째예요? 오늘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였네. 잉크를 먼저 찍는 게 그게 이제 소멸 기준이 된다 그랬죠. 얘가 먼저 찍었는 거예요. 그러면 4억 6,800이 소멸 기준이 되는 거죠. 얘는 이 원룸을 사기 위해서 돈을 얼마 정도 빌린 거예요? 1억 8,200, 4억 6,800, 6억 5천, 6억 5천을 돈을 빌린 거죠. 그죠? 우리가 시세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 당시에 이 집을 샀을 때에 9억 정도에 샀다고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은 9억 정도에 샀고 6억 5천을 빌렸으니까 내 돈이 들어가는 거는 2억 5천. 2억 5천이 투자금. 소멸 기준은 15년 6월 19일. 6월 19일이 소멸 기준이니까 전입이 빠른지 안 빠른지 그것만 보면 되겠죠. 202호 6월 24일.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304호 6월 22일. 있다 없다? 302호 7월 14일. 있다 없다? 101호 12월 22일. 있다 없다? 303호 7월 6일. 있다 없다? 203호는 아예 전신보다 냈네? 그러면 204호 6월 22일. 있다 없다? 401호 8월 4일. 있다 없다? 없다. 301호 6월 22일. 402호 6월 29일. 그리고 203호 9월 4일. 누가 있다 그랬어요? 9월 4일. 없다. 201호 6월 23일. 다 없네.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이 이 사람들의 보증금을 인수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최우선 변조로 돈을 받아가는 금액은요, 15년 6월 19일이 소멸 기준이라고 그랬죠.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광역시예요? 아니면 그냥 지방이에요? 지방이죠. 예, 그냥 C급이란 말이에요. 자, 그냥 지방에 들어가면은 얼마? 4,500 이하였을 때 1,500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1원이면요. 1,500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4,500보다 많아요, 안 많아요? 이 사람 못 받죠? 예. 그럼 304원은요? 302원은? 301원은? 1,000만 원이네? 얘는 1,000만 원 다 받아가네. 정임씨 축하합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시죠? 자, 303원은요? 네. 203원은 저희 신고하지도 않았죠? 보증금도 신고 안 했죠? 그리고 204원은요? 예, 401원은? 301원은? 402원은? 203원은요? 보증금 3,000이죠? 4,500만원 안에 포함이 되네? 예, 그러면 1,500만원을 일단은 먼저 받네요. 그리고 나머지 1,500만원은 배당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리고 201호 같은 경우에는 6,500이에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돈 받아가는 사람은 101호하고 203원은 돈을 일단 받아가네요. 그래, 101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알고 이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1,000만 원은 자기 보증금은 다 받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9억에 이 집을 샀어요. 그 처음에 근저당 설정했는 게 6억 5천이라 그랬죠. 자, 얼마 정도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지 한번 봅시다. 이 집을 통해가지고. 여기에 6억 5천, 새마을 공고에 6억 5천 썼어요. 가압류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임차권 등기했는 사람이 가압류를 신청했는 거죠. 요것도 아니고, 6월 22일 때 7번 있죠, 7번.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돈 빌려준 거예요. 9,500. 10번에 이 사람은 9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빌려줬네요. 그럼 그것만 해도 1억 8,500이죠. 그리고 메리츠 금융증권이라고 이렇게 있네요. 이건 뭐죠? 주식을 했다는 거예요. 증권회사에서 돈 빌릴 수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이 상품을 들어가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은 증권회사에서도 돈을 빌려줘요. 그걸 가지고. 그걸 5천만 원 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2억 3천 정도를 빌린 거예요. 아까 6억 5천이라고 그랬죠? 2억 3천이면요. 거의 9억을 돈을 빌린 거네. 그러니까 내가 9억에 샀다 그러면은 내 돈 들어가기 한 개도 없는 거야. 이 원룸을 하나 구입하는데. 근데 세입자들한테는 얼마를 받았을까요? 이거 다 합치면은 6억 5,500이에요. 그러니까 6억 5,500을 보증금으로 다 땡긴 거야. 그리고 월세는 한 달에 35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 원룸의 주인은 요 원룸 하나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보증금으로만 이빨 땡겨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이제 다 공실이 다 찰 때까지 은행에다가 이자를, 월 이자를 꼬박꼬박 잘 줘요. 어차피 보증금 받은 게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돈을 많이 빌리지만 제가 뭐 실수해가지고 아니면 계좌가 갑자기 뭐 꼬여가지고 그 자동이체가 풀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은행에서 바로 전화 옵니다. 우리 집 사람도 저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화 안 오는데 은행은 잘못되면 바로바로 전화 와요. 이자 잘 주고 있는데도 꼬박꼬박 문자 와요. 이자 갚을 날입니다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와요. 이거는 뭐 내하고 사귀는 것도 아닌데 되게 문자도 잘 와. 근데 이게 석 달 되면은 가차없이 그냥 임의경비 때려버립니다. 신청해버려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4-5개가 다 공실이 차잖아요. 그때 되면은 뻥! 하고 터뜨려버려요.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이 세입자들은요? 얘들은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1억 1천도 날아가 버리고요. 9천만 원도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알았다면은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겠죠. 101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203호 같은 경우는 자기 보증금 반이라도 챙겨간단 말이에요. 그 새마을공고에서 6억 5천 정도 빌려줬다 그랬죠. 그 입찰됐는 사람이 얼마 정도에 입찰됐죠? 5억 3,700. 그럼 5억 3,700으로 배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은행한테 돈을 다 배당하면요. 이 세입자들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못 받아요. 배당 순서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돈을 다 챙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매로 이렇게 돈을 안 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서 내 재산을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산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내 가까운 지인들의 돈도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켜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집주인도 알아야 되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 세입자도 알아야 되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인 거예요. 이 주인법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저는요, 이제 경매가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접어드는데요. 이런 물건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원룸을 받아가지고 명도하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사연들이 되게 많아요. 전 재산을 다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속상해. 이 주인법만 알아도 본인이 어느 정도 자기가 지킬 수 있었을 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주인법을 다시 한번 설명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들어도 주인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다 아셨을 거예요. 이 추석을 이용해 가지고 가족들한테 어떤 얘기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도와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1조하고 3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돈 보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업은 저희는 아파트 투자반이 있고요. 실무반이 따로 있습니다. 저기 지금 모이신 분들은 이제 실무반. 예. 그러니까 경매에 대해서 좀 알고 이제 실무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파트 투자반 들으시면 되고요. 경매라는 걸, 이게 경매구나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실무반에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바로 그냥 들어와가지고 우량물건 골라가지고 시세 조사하고 입찰가 선정하는 거 배워가지고 낙찰되고 명도하는 거 배워가지고 명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또 저기 보면 가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는? 가처분도 소멸 기준보다 늦으면은 말소입니다, 말소. 그러니까 경매라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이 전입 날짜만 늦으면은 내가 인수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그 전 주인한테 보증금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한테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가압류도 있고 근저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 소멸 기준부터 해가지고 다 그냥 정리가 됩니다. 이게 일반 시장에서 내가 거래를 한다 그러면 돈을 주고 하든지 다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에서 이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에 받든 소멸 기준 밑으로 해가지고는 다 정리를 해줘요. 국가에서 지정했는 등기소라는 곳에 공모를 보내가지고 그냥 세탁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원룸이 5억 3천에 받아가지고 좋죠. 그래서 경매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수업이 있어가지고. 자, 수고했습니다. 네.